페이지 68페이지 15번 문제 용접에 대해서 봅니다. 15번 용접. 용접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거. 자, 뒷댐제에 대해서 해놨죠. 뒷댐제가 바로 뒷댐제는 맞대기 용접. 이 맞대기 용접을 영어로 무슨 용접이라고 해서 그루브 용접이라고 했습니다. 그루브 용접에서 용금속에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홈을 만들어서 맞댄 용접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렇게 용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채워 넣었을 때 흘러내릴 수 있죠. 용락을 방지해서 이루트 뒷부분에 되어주는 이것을 무슨 제? 뒷댐제라고 했습니다. 뒷댐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그루브. 자, 그루브는 이것을 그루브라고 했죠. 맞댄 용접에서 이 용착 금속을 채워 넣기 위한 홈 또는 개선 또는 앞벌림이라고 했습니다. 앞벌림. 이것을 뭐라고 칭한다? 그루브라고 했죠. 그루브 개념이 됩니다. 그루브. 그 다음에 3번에 그래서 이제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서 한쪽 부지에 설치하는 홈은 무엇이고요? 스켈럽이고요. 그래서 스켈럽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번에 그루브는 요거였습니다. 그루브는 용착 그래서 이 그루브 이 맞대기 용접, 맞댄 용접에서 두 부재 사이에 용착 금속을 채워 넣는 홈이죠. 용융금속, 용착 금속을 채워 넣는 홈을 우리가 그루브라고 했죠. 그루브였고, 여기서는 2번은 뭐에 대한 설명이다? 스켈럽에 대한 설명입니다. 스켈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크레이트가 나오죠. 용융시, 자, 용융지가 그대로 응고돼서 움푹 패인 부분. 바로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용접끼리의 뭐다? 끝부분입니다. 용접끼리 끝부분에 움푹 패인 부분, 오목하게 파인 부분을 뭐라고 한다? 크레이트라고 칭합니다. 크레이트. 이렇게 길게 안 냅니다. 그거까지 딱 잘라서 내는데 그냥 써놨습니다. 공부하라고. 실제 지문은 짧게 냅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면 가용접에 나죠. 본용접 전에 용접되는 부재를 정해진 위치에 잠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비교적 짧은 길이에 용접하는 것을 뭐다? 가용접이라고 한다. 우리 저거로 기억하시면 된다겠죠? 옷 할 때 가봉한다 했죠? 맞죠? 핀으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있죠? 하는 거. 그거로 보시면 되네. 가용. 본용접에 앞서서 미리 하는 것을 가용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볼트도 있죠. 볼트도 본조임에 앞서서 미리 이게 구멍 맞는지 확인한 가조임이라고 하거든. 그때 가조임 앞에 가자를 붙입니다. 항상 미리 살짝 하는 걸 가조임이라고 하죠. 우리 화장품 살 때 샘플이 이거라면 되죠. 본 거 사기 전에 샘플. 안 그러면 저기 있죠. 끼워주는 거 있죠. 큰 거 하나 사면 옆에 하나 더 끼워주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메탈 터치는 기둥이염 부분이, 기둥이염에 사용 이염입니다. 그래서 메탈 터치하면 뭐 다른 거 처음에 몰라도 돼. 기둥이염이다. 이것만 기억하지. 기둥이염. 자, 그리고 16번 문제. 자, 요거는 시방서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철골 구조의 절단 및 개선. 개선이 아까 뭐라 했어요? 그루브
앞포음, 앞벌림이라 했죠. 앞벌림. 그래서 그래서 1번은 절단을 강제의 표면이나 녹이나 기름, 도료로 부착되어 있는 경우 이것을 제거해야 되겠죠. 이런 것은 불순물은 제거 후에 절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용접선의 교차 부분이나 한 부재의 다른 부재의 접합식일 때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모퉁이 따기를 할 경우 10mm 이상 어떻게 둥글게 해주라. 이게 둥글게. 그러면 아까 스케일업 할 때 이렇게 어떻게 못 따기 이렇게 둥글게 해주라는 겁니다. 둥글게. 고목 뚫을 때 우리가 스케일업 용접선의 교차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게 스케일업이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스케일업의 가공은 절삭 가공 또는 부속 장치가 달린 자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삭 가공기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수동해야 돼. 자동으로 절단기를 쓰는 건 아니고 수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봐요. 가스 절단할 때 있죠. 이거는 자동 가스 절단기 사용의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강제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이렇게 절단을 하게 되게 이 절단할 때는 자동 가스 절단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스케일업은 가공할 때 이렇게 둥글게 가공해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는 자동 가스 절단기로 하지 말고 뭐다? 수동으로 하라는 거는 수작업에서 정확히 하라는 겁니다.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용접 보수의 전체 길이는 모재 단부 길이에 체크하십시오. 이건 꼭 외우십시오. 20% 초과하는 경우 있죠. 다른 재로 대체해야 되는 기준은 몇 프로 초과할 때? 20% 초과합니다. 요거는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번 혹시나 어렵게 나올 걸 대비를 하는 거고 너무 열심히는 하지 마세요. 16번 문제 있죠. 요거는 난이도 어렵게 나올 걸 대비해서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17번 맞대기 용접에서 한 면을 실시하는 경우 충분한 용입을 확보하고 용융 금속의 용락을 방지할 목적으로 루트 뒷면에 대한 거 금방 했던 거 뭐야? 뒷댐제입니다. 뒷댐제. 그래서 3번 엔드 탭은 뭐였습니까? 엔드 탭은 메탈 터치는 기둥 이음이었고 엔드 탭은 용접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접의 시점과 종점에 설치하는 보조제가 뭐다? 엔드 탭이었습니다. 엔드 탭. 엔드 탭이었고 커브 플레이트는 뭐였습니까? 커브 플레이트 덧판. 덧판. 플레이트가 판이고 덧판. 프렌지 힘 모멘트 보강을 위해서 더 띄워주는 판이 뭐다? 덧판이었죠. 덧판 커브 플레이트였고 커브 플레이트. 그리고 데크 플레이트는 뭘 데크 플레이트라 했어요? 데크 플레이트 골모양. 여기 데크 플레이트였죠. 강판을 갖다 골모양으로 접어놓은 거. 이게 무슨 플레이트? 데크. 굽혀놓은 판이네. 절곡식. 자, 그래서 이걸 데크 플레이트는 어디에 쓴다? 바닥판에 거푸집. 바닥판 거푸집 역할을 하는 것이 무슨 플레이트? 데크 플레이트. 자, 커브 플레이트는 자, 프렌지 힘 보강을 위해서 덧대어주는 판이라 했죠? 덧판. 커브가 덧대어줬다는 커브 됐다는 거죠. 자, 그거 좀 알아두시고 덧판 그래서 구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커브 플레이트는 최대 몇 장으로 한다? 4장 이하로 설계를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69페이지 18번 문제 보시면 철골 용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게 낫죠. 먼저 위핑에 대해서 해놨죠. 위핑은 용접 방향으로 가로로 왔다 갔다 해서 용착 금속을 녹여 붙이는 것이 뭐다? 위핑입니다. 위핑. 그런데 혹시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위핑과 위빙을 정확히 모르고 내는 경향이 있어요. 위빙하고. 위핑과 위빙은 용접봉의 운봉 방법을 나타내거든. 용접 길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용접봉을 이렇게 가로로 왔다 갔다 하느냐, 직각으로 왔다 갔다 하느냐, 이 방법이 있거든. 용접 운봉 방법이. 근데 내가 보기에는 다른 데 출제한 거 보면 그놈인 줄 알고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혹시나, 위핑은 가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용접 길이. 근데 직각으로 왔다 갔다 위빙이에요. 그런데 혹시나 잘 모르고 그러니 하고 푸시라는 거예요. 왜? 모르고 내는 경향도 있어요. 다른 데 보니까. 자, 왜 그런가 하면요. 교수가 출제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몇 개가 출제하는 게 없는가 하면 밑에 대학원생한테 좀 하라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말이 새 나오잖아. 혼자 있으면 말이 잘 안 새 나오는데 몇 명이 되면 말이 새 나오죠. 그래서 위핑과 위빙 개념 구분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2번에 보시면 가오징이라는 것은 가오징 개념. 그래서 가오징은 금속판이나 면에 홈을 파는 것을 가오징이라 하는데, 가공하는 게 가오징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용착금속과 모재가 융합되지 않고 겹쳐져 있는 상태마다 오버랩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가오징은 금속판이나 면에 홈을 파는 거, 가공하는 것이 가오징입니다. 그래서 2번 개념이 뒤에는 오버랩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루트 간격은 맞댄 용접, 맞대기 용접 또는 맞댄 용접 또는 그루브 용접이라고 했죠. 용접에서 트임새 끝의 최소 간격을 루트 간격이라고 하죠. 자, 여기 루트 간격입니다. 여기. 이것이 무슨 간격? 루트 간격이라고 합니다. 이 루트 간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루브 용접이란 두 부재간 사이에 트이게 해서 홈에 용착금속을 채워넣는 용접을 무슨 용접? 그루브 용접이라고 했죠. 그리고 3번 엔드탭이란 용접시 임시로 되어서 용착금 채워지는 보조재입니다. 용접의 시점과 종점에 설치하는 보조재를 뭐라 한다? 엔드탭이라고 했습니다. 엔드탭. 그래서 엔드탭은 자, 이 개념이었죠. 그러면 용접을 이렇게 했을 때 용접을 맞댄 용접을 이렇게 하면 공부를 좀 하고 오셔야 되는데 자꾸 안 하시죠? 하셔야 돼. 그러면 여기 시작점하고 이 종료점이죠. 끝부분에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대어주는 부재입니다. 이 부분에다가 추가로 이렇게 대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대어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이게 무슨 탭이다? 엔드 탭입니다. 엔드 탭은 여기하고 용접기 시점과 종점 양쪽에 되어주는 게 뭐다? 엔드 탭.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시면 철골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에 나왔습니다. 1번 고장력 볼트 재임 조인기구는 임팩트 렌치나 토크 렌치로 조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시공이 용이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기술력을 요할 필요가 없잖아요.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잘합니다. 전부 다. 몽키 스패너보다 엄청 쉽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장력 볼트 접합은 부재 간의
마찰력에 의한 힘을 전달하는 무슨 접합이었다? 마찰 접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얇은 강판에 적당한 간격으로 골을 내서 요철 가공한 데크 플레이트는 바닥판 공사에 이용한다 했겠죠? 바닥판의 무슨 역할? 그 부짐 역할이에요. 얘는 콘크리트 탓을 하고 나서도 제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대로 내비두는 겁니다. 그리고 시어 커넥터는 뭘 시어 커넥터라 해서 전단 연결제라 했죠. 시어 커넥터는 전단 연결제였습니다. 자, 슬래브가 바닥판이 있을 때, 슬래브 바닥판이 있을 때 철골보가 이렇게 있다. 철골보에 프렌지하고, 그래서 슬래브를 연결하는 철물이죠. 연결하는 철물이 무슨 커넥터? 시어 커넥터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스터트 볼트라는 걸 묻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이 재료, 이것이 시어 커넥터, 시어 커넥터가 되는데 전단 연결제였습니다. 전단 연결제. 우리나라 보면은 전단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단 연결제. 그래서 이거는 합성보를 기억하시라 했습니다. 무슨 보? 합성보.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성보. 근데 뒤에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골보의 외부의 자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무엇이다? 스티퍼너죠. 스티퍼너는 외부의 자굴 방지 목적으로 설치되는 거고요. 외부에, 자, 저 외부의 이 자굴 방지를 위해서, 자굴 방지 목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티퍼는 사실 전단력 보강이라 했죠. 전단력 보강 개념상 설치되는 게 스티퍼너 개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허니컴보 나오죠. 허니컴보 외부의 슬비 배관 통로로 사용할 수 있죠. 자, 허니컴보는 무엇을 허니컴보라? 외부에 뭐가 있는 거? 구멍이 있는 거라겠죠. 외부에 구멍을 만들어 놔서 자, 이 배관이나 닥터 같은 게 쉽게 갈 수 있도록 처리해 준 것이 무슨 보다? 허니컴보로서. 근데 이 허니컴보는 알아둘 것이 뭐를 낮출 수 있다 해서 층높이. 자, 층높이를 낮출 수 있다 했죠. 층높이를 낮출 수 있는 것이 무슨 보? 허니컴보가 됩니다. 허니컴보. 그 외부에다 구멍 빵빵 뚫은 거라 했죠. 자, 허니컴보는 이 개념이었죠. 보가 있을 때 이렇게 보가 이렇게 있게 되면요, 자, 이렇게 쭉 간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자, 어느 부분에다가 구멍을 낸 거다? 이 외부에다가 여기다 구멍 낸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구멍을 내준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상하게 그렸다. 아, 옆으로 입체적으로 그렸다. 이렇게 해서 구멍 낸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구멍을 내놨기 때문에 여기 뭐가 통과할 수 있다? 배관이나 닥터가 통과할 수 있죠. 그래서 층높이를 낮출 수 있는, 층고를 낮출 수 있는 보가 무슨 보다? 허니컴보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보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해두시면 돼. 하이브리드 보는 뭐라 했습니까? 하이브리드 보는 프렌지하고 외부를 강제를 다른 걸 썼다 했죠. 프렌지를 고강도 강제를 쓰고 외부를 저강도 강제를 쓴 게 뭐다? 하이브리드 보, 경직성 높인 보라 했죠.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같은 강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둘 다 고강도 강제가 아닌 바로 저거만 프렌지만 고강도 강제를 쓰는 것을 하이브리드 빔이라 했습니다. 좀 정확히 알아두시오. 그래서 71페이지 거기 보면 나오죠. 하이브리드 빔하고 허니컴보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서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20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바닥 슬랩과 철골 보관에 발생하는 전단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바로 뭐다? 시어가 전단이죠. 자, 그래서 시어 커넥터 전단 연결제가 됩니다. 그러면 1번에 커브 플레이트, 20번에서 1번의 커브 플레이트는 덧판이라고 했고요. 얘는 덧판이고 얘는 어디에 설치한다 했어요? 프렌지의 힘 보강입니다. 커브 플레이트는 프렌지의 힘 보강, 힘 모멘트 보강, 힘 보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커브 플레이트입니다. 힘 보강. 그리고 스티프너는 외부의 뭐다? 자굴 방지 목적이었죠. 스티프너는 외부의 자굴 방지 목적이었고, 외부의 자굴 방지 목적이었고요. 외부의 자굴 방지. 자, 그리고 4번에 턴버클. 자, 턴버클은 인장제를 조이는 기구죠. 인장제를 조이는 기구가 턴버클이고요. 자, 프렌지는 철골부 상하의 날개처럼 내민 부분이 뭐다? 프렌지였고, 그럼 수평부재죠. 수직부재는 외부였고. 자, 그리고 21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철골 구조의 플레이트보가 뭡니까? 플레이트보 판보죠. 플레이트판이고 판보. 그래서 플레이트를 갖다가 용접이나 조립해서 볼을 크게 만든 게 뭐다? 판보 플레이트보입니다. 여기서 스티프너는 똑같죠? 외부 플레이트, 외부에 뭐다? 자굴 방지 목적으로 설치되는 게 뭐다? 스티프너고. 스티프너 어디서나 똑같습니다. 역할이.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5번 있죠. 5번에 프렌지 힘 모멘트 보강이 뭐라 했어요? 5번이 커브 플레이트입니다. 커브 플레이트. 그거는 앞전 시험에 언급을 했습니다. 커브 플레이트가 한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지문상. 자, 그래서 22번 판보에서 리베인 볼트 접한 프렌지 커브 대수는 최대가 몇 장이라 했어요? 4장 이하로 해야 돼요. 4장 이하라고. 그 해설에 체크하십시오. 단면적은 프렌지 단면적이 몇 프로 이하로 한다? 70% 이하로 해줘야 돼. 이 두 가지는 기억해야 돼. 최대 4장이고. 힘 보강을 냈기 때문에 앞전 시험에 언급을 했고, 그러면 앞으로 최대 몇 장으로 하는가, 얼마로 하는가, 이걸 기억하시면 최대 4장 이하고 단면적은 프렌지 단면적의 70% 이하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트 거드 판보에 일반적인 거동에 관한 것은 옳지 않는 것 해놨죠. 움직임에 대해서. 그럼 춤이 깊은 보의 거동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죠. 자, 플레이트 보는, 자, 플레이트 후판을 갖다가 이렇게 용접이나 조립해서 만들거든요. 그럼 보통 교량에 많이 써요. 사실 교량에서는 플레이트 있죠. 얘는 교량에 쓰는 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형광의 폭보다 이 춤이 높이가 높아요. 우리가 춤은 뭐를 갖다 춤이라 한다? 높이를 춤이라 해. 높이, 보에서 보의 높이를 뭐라 한다? 춤. 보의 높이를 춤이라 해. 보의 높이를.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시 이 그림이 폭이 넓어요, 춤이 높아요? 춤. 플레이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교량에 있습니다. 교량에 많이 쓰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수직 및 수평 스티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면요, 자, 보통은 스티프너가 이렇게 가잖아요. 보통 수직으로 이렇게 있죠. 수직으로 이렇게 스티프너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옆으로 수평으로 가는 스티프너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옆으로 가는 스티프너가 설치가 이렇게 됩니다. 수평. 이 수평 스티프너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데 가면 간혹 수평 스티프너를 봐요. 역사 건물에 가니까 이 밑에 기차가 지나가야 되니까 이걸 갖다가 굉장히 넓게 하다 보니까 이 보가 굉장히 커져야 되죠. 그러니까 옆에 이제 층도 높아야 될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중간에 수평 스티픈을 설계하는 경우 있어요. 쉽게 보는 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로 용접해서 제작하거나 고력볼트를 사용해서 조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고력볼트 하면 여기에다가 뭐 돼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용접하면 되는데, 고력볼트 접합하면 여기다 이제 이거 돼야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다 대가 이렇게 조립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립하려고, 두 가지 측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덮판 대놓고 쪼을 수도 있고, 고력볼트 접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용접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그래서 전단에 의한 프렌지 국부자굴이 지배적이다. 자, 이겁니다. 이 자굴은 어디에서 생긴다 했어요? 자굴은 외부에서. 그래서 이제 외부가 자굴이 생기는 거죠. 전단에 외부가 이런 자굴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외부가. 프렌지가 아닌 외부가 자굴의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겁니다. 외부가 무슨 힘에 담당한다 해서 외부가 전단력 부담하고요. 프렌지가 뭘 분담한다 했어요? 프렌지가 힘 모멘트죠. 힘 모멘트에 저항하거든. 그럼 힘을 받으면, 자, 왜 얘가 두 개인가 하면 힘을 받으면요, 힘 모멘트 힘을 받게 되면 한쪽은 인장이고 한쪽은 압축력을 받아요. 항상 힘을. 모르면 손가락 이렇게 굽혀봐요. 굽혀보면요, 한쪽은 당겨지고 반대쪽은 압축돼요. 안 되면 부드러운 빵 하나 사가 연습해보면 돼. 이렇게 휘어보면 한쪽은 휘어지가 째질라고 한쪽은 주름살죠. 초반에 맞죠? 아직도 부드러운 빵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안 휘어봤어요? 휘어보면 대번합니다. 한쪽은 압축되고. 우리 얼굴도 이래 된다겠죠. 웃으면 입 쪽은 늘어나고. 여기 균일 간 사람이 벌리면 힘들죠. 입 쪽은 늘어나면, 그러면 웃으면 눈 쪽에 자굴이, 눈이 작아지죠. 힘은 항상 같이 생깁니다. 한쪽이 인장이 생기면 한쪽이 압축력이 생깁니다. 휘어지면. 그래서 인장력, 압축력을 부담하는 게, 인장력, 압축력은 프렌지가 부담을 하는 게 이렇게 있어야 합니다. 이때 그러면 외부가 전단력에서마다 자굴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전단 강도는 외부의 폭두께의 비나 중간 스티프너 간격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스티프너가 뭐도 된다? 전단력 보강된다 했죠? 맞죠? 외부가 전단력을 받는데 저항을 해야 되는데 외부가 자굴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대어주는 거예요. 쉽게 모르면 이거 기억하면 되잖아. 우리도 옆에 옆구리살 나오는데 좋은 원피스 딱 붙는 거 입어야 되면 옆구리살 나오면 안 되죠. 그럼 안에 빡 조아줘야 되죠. 옆에 딱 대줘야 되잖아요. 안 튀어나오게. 스티프너가 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4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철골 기둥의 주각부에, 주각은 이거죠. 기둥이 연결 기초로 전달하는 부분이 주각부입니다. 그러면 기초하고 기둥이 맞닿는 부분이 무슨 부다? 주각부다. 보강제로 거리가 먼 거. 그러면 1번에 데크 플레이트 나오죠. 데크 플레이트는, 자, 아까 했죠.
골 모양으로 접어놓은 강판이 뭐다? 데크 플레이스입니다. 그럼 어디에 쓴다 그래서 바닥판의 그 부짐 역할을 하죠. 주각부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알고 장난칠 겁니다. 주각부 내면 커브 플레이트나 데크 플레이트나 스티프너나 시어 커넥트 이런 거 했죠. 걔들 제발 주각부하고 관련 없어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주각부에서는 항상 이거는 기억하자. 앵커 볼트 우리가 조금 알아두라겠죠. 무슨 볼트? 앵커 볼트. 앵커 볼트는 뭐가 앵커 볼트라겠습니까? 기초 콘크리트에 미리 매입해 놓은 뭐다? 볼트입니다. 그게 앵커 볼트입니다. 매입되어 있는 볼트예요. 자, 그럼 나중에 위에 철골 구조하고 기초 콘크리트 연결하기 위해서 볼트가 필요하다. 잘 모르면 신호등 볼트 기억하라겠죠. 신호등은 철골이고, 맞죠? 밑에 콘크리트 지나가지고 그 볼트 쪼아놨죠. 거기 이미 매입한 볼트잖아요. 그래서 앵커 볼트라고 하게. 앵커 볼트. 고정된 볼트잖아요, 이미. 맞아? 그 볼트를 고정시켜 놓고 우리가 뭡니까? 신호등 놓고 너트로 쪼는 거 아닙니까? 맞죠? 항상 신호등만 확인하라 했잖아요. 아직도 신호등 한 번도 안 보셨습니까? 그 볼트 있어요? 밑에 매입해 놓은 볼트입니다. 여기 앵커 볼트입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25번 문제 보시면 철골 용접부 비파괴 검사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파괴하지 않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방사선 투과법이 있고요. 그래서 방사선 투과법은 그 밑에 해설 보십시오. 뚜껑 부재 검사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검사 상태 기록으로 보존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장점이죠.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나오죠. 이것이 무엇이다? 장점이에요. 장점. 장점인데 장점이고. 그런데 거기 보면 미음, 비읍, 시옷 있죠. 이게 단점입니다. 검사 장소에 제한이 있다. 방사선은 아무 데서나 막 투과시킬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다가 엑스레이 찍는 방사선 나오는 데는 별도로 해놨죠. 방사선 관련된 별도 실을 별도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방사선실 그 주변에서 열심히 놀면 안 좋죠. 그리고 간혹가다 이거죠. 좀 간혹가다 이 방사선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주변에 앉아있지 말라고 경고 문구를 써놔요. 맞죠? 근데 그 옆에서 막 계속 기다리고 계신 분, 이런 분도 있대.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그랬죠. 방사선이 안 나오는 데는 그걸 안 써놨거든. 방사선이 조금 미량 나올 수 있는 데는요, 경고 문구를 써놨더라고. 보니까, 병원에도. 그래가지고, 그 계속 앉아있는 분이 여기 방사능 나오니까 피폭되니까 좀 저쪽에 가서 기다리시라고. 그 계속 거기서 주무시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방사능 쬐가지고 암세포 걸리지. 가면 놔두라고 해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있죠? 비업에 보시면 검사관 판단에서 개인 판정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야. 자, 이거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의사들이 간혹가다 생기죠. 판정 오류잖아요. 있습니다. 아니, 내가 옆에서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보면요, 의사는 이게 구력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저는 하도 병원에 다니고 합니다. 딱 보는 거 봐가지고 느낌으로 딱 봅니다. 그래, 다음부터 안 갑니다. 야매들은. 의사도 다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야매도 많더라고. 보니까 그 병원에 간 사람 약 처방이 하루 종일 같은 사람도 있어요. 딱 보니까 약국에 가서 물어봤거든요. 처방이 어때? 이러니까 항상 같대. 하루 종일 뭐 열받아가 오는 사람이나 비슷하겠죠.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시옷에 보시면 미세한 균열 발견이 곤란합니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사선 투과법은. 그리고 2번에 반발 경도법 나오죠. 자, 이거는 콘크리트의 비파괴 검사법인데 그다 써놓으세요. 2번에다 있죠. 밑에 해설해 놨죠. 콘크리트 바로 이겁니다.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측정하는 거예요. 파괴하지 않고 압축 강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얘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 자, 이겁니다. 어떤 개념인가 하면, 자, 이거예요. 우리가, 자, 이제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노후 불량에 대해서 재건축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된다? 안전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럼 안전진단 요소 중에 한 항목입니다. 콘크리트의 강도가 초반에 건설했을 때만큼 잘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걸 강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슈미트 햄마라고 해요. 예. 그래서 그 반발 경도 시험회가 나오죠. 거기 슈미트 햄마야. 이 반발 경도를 측정하는 반발 경도 시험. 그걸 슈미트 햄마라고 해요. 슈미트 햄마. 이걸로 측정을 합니다. 햄마로. 그래서 이걸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는 중위로 해가지고 타격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타격점이 20점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그려가지고 딱 부착해서, 그러면 콘크리트의 마감이 있으면 안 돼. 다른 마감 다 제거를 하고 이걸 딱 부착해서 햄머 가지고 이렇게 탁 튑니다. 그 수치를 읽어요. 읽어가 나중에 평균 내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콘크리트 강도를 추정하는 게, 그럼 콘크리트를 파괴하지 않고 한다. 그래서 비파괴 시험이라 하는 거예요. 비파괴. 자, 이겁니다. 아파트 멀쩡한 놈 두드리 부숴보고 강도 측정 두드리 부숴보고 미안합니다. 강도가 잘 나오는데 재건축 못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콘크리트 파괴하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새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신장에, 옛날에는 신장에 콩팥에 돌이 생기면 뭐 했습니까? 수술해가 째냈죠. 요새는 비파괴 시험을 하잖아. 초음파로 있죠. 뭘로 탁탁탁, 왜죠? 누워있으면요. 뭐 기계 있죠? 그걸로 초음파인가 봐. 뭔가 모르겠어요. 뭔지. 갖다 막 때리면 탁탁탁 해요. 그러니까 누워있어, 이렇게. 안 째고 수술합니다. 그리고 소변을 통해서 나오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야죠. 그래 제가 돈을 못 받았잖아요. 수술해야지 돈 준다까지. 옛날에 보험을 넣었는데 그걸 뭐 나는 안 째는 걸로 해주세요 이랬더니만 째만 또 아프고 또 수업 못 하잖아요. 째는 동안. 맞아? 한 이틀은 하루 이틀은 못 할 거 아닙니까? 수업은 계속. 노는 시간에 잠시 가서 오전 야간 사이 가서 탁 두드려 또 와가 다음날 또 가고 이랬거든요. 그때 돈을 안 주대. 그래서 이 반발경도법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건 반발경도는 콘크리트의 뭐다? 압축 강도를 측정하는 비파괴 시험이 뭐다? 반발경도법, 슈미트 햄마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침투 탐상법 나오죠. 초음파 탐상법, 자기 분말 탐, 이것은 거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초음파 탐상법까지 우리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초음파 탐상법 가지고. 그러면 초음파 탐상법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장점 정의미 기억, 니은, 디귿, 리얼, 미음이 있죠. 여기까지가 장점입니다. 장점이고, 그 다음에 단점이 비읍 있죠. 복잡한 형상의 검사가 어렵고, 그 다음에 시옷의 검사 경험과 숙련도가 필요하고 기록성이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초음파. 그리고 초음파는 보통 여러분들이 이거죠. 기본적으로 어디에 많이 씁니까? 내부 결함에 씁니까? 표면 결함에 많이 측정해요. 내부 결함이죠. 그래서 우리도 초음파 볼 때 내부 결함이잖아요. 맞죠? 할 때 많이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표면 결함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그 3번에 자기 분말 탐상법 나오죠. 그래서 3번에 자기 분말 탐상법이 용접부의 표면이나 표면 주위 결함 있죠.
아니면 표면 직하의 결함 등을 표면 가까이 있는 결함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게 무슨 거다? 자기 분말 탐상법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너무 미세해서 육안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런 걸 검사할 때서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육안으로 나타나지 않는 균열이나 흠집을 검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그런데 문제가 자기 그거 쓰면 거의 다 저거죠. 거기 그 디귿 보시면 내부 결함 어떻게 깊은 내부 결함 어떻게 분석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기계 장치가 대응해요. 그래서 우리도 저거입니다. 저 뭐라 하죠? MRI 자기 그거잖아요. MRI 찍으러 가면 어디 돼요? 기계 크죠? 사람. 근데 이것도 기계 좀 큽니다. 여기 있거든. 그 다음에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6번 문제. 다음 중 강구조의 바닥 시스템으로 적합한 것태가 나왔습니다. 바닥 시스템. 자, 1번 플랫 슬래브 어디서 배웠어요? 플랫 슬래브. 4번하고 플레이트 슬래브. 뭐였어요? 1번하고 4번이? 1번, 4번 무량판 구조 아닙니까? 무량판 구조. 자,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 했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런데 볼을 설계를 하지 않은 것이 플랫 슬래브하고 플레이트 슬래브의 차이점은 이거였죠. 차이점은 지판과 주두가 보강되면 뭐다? 플랫 슬래브고 지판과 주두가 보강 안 되면 뭐다? 플레이트 슬래브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3번부터 먼저 볼게요. 장선 슬래브. 일반 슬래브하고 장선 슬래브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일반 슬래브하고 장선 슬래브의 차이점 개념은 이 차이점을 가집니다. 장선 슬래브는 기본적으로 이거죠. 이렇게 이런 슬래브가 있으면요, 이렇게 되면 일반 슬래브가 이렇게 단면자, 장선 슬래브는 밑에 장선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밑에 톡톡 튀어나온 거야. 이런 식으로 보강이 된 거야. 그러면 이게 장선 슬래브입니다. 장선 슬래브. 이런 형태가 이 장선이 있는 거예요. 장선이. 이걸 장선 슬래브라 해요. 그러면 장선 슬래브를 하면 일반 슬래브보다 요것만큼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죠. 톡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장선 슬래브라고 이것도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입니다. 그런데 이방향 장선 슬래브를 와펄 또는 워펄이라고도 하고 워펄 슬래브 또는 와펄 슬래브 이렇게 칭해요. 뭐 쓰시는 분도 약간 차이는 있는데 워펄 슬래브, 와펄 슬래브 이렇게 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방향 장선, 이방향 장선이 양방향 다 같다 이거야. 이방향 장선 슬래브를 워펄 슬래브 또는 와펄 슬래브라 해요. 우리 와펄이라 합니까? 워펄이라 합니까? 벌지 모양. 와펄이라 하죠. 그래서 양쪽으로 다 써요. 워펄 쓰는 분들 있고. 와펄, 워펄 이렇게. 원래 자기 발음이라서 뭐 할 수 없어요. 이런 건 괜찮아요. 발음상 그거는요, 두 가지를 다 씁니다. 그 와플이 양방향으로 벌지 모양이죠.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바로 5번이 뭐다? 합성 슬래브가 강구조 방식의 합성보. 그러면 합성보라고도 하고 합성 슬래브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있죠? 슬래브하고 철골보를 연결했죠? 그걸 합성보 또는 뭐라고 한다? 합성 슬래브, 합성보 이렇게 전단 연결제 연결한 거 있죠? 합성식 연결. 아까 철골보하고 콘크리트 바닥판을 연결해 있죠? 그걸 합성보 또는 그거라고 칭합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 27번 문제 보시면 철골 부재의 각 부에 사용하는 접합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초 콘크리트하고 베이스 플레이트는
앵커 볼트로 쪼아주면 되죠. 주각부 관련된 거죠. 기초 콘크리트하고 베이스 플레이트. 자, 그럼 보통 이거죠. 기초 콘크리트에 미리 앵커 볼트를 매입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만 그릴게. 이게 기초 콘크리트였다. 원래 여러 개 그런데 그림을 그리면서 있으면 여기에다 볼트를 미리 매입을 해 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볼트를 안에다 미리 이렇게 매입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볼트를 매입해 놓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뭡니까? 이렇게 나사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맞아? 대고 이렇게 쪼는 거 아닙니까? 넣도록. 그래서 여기 돌출돼 있죠. 그래서 요새 신호등은 또 비 맞지 말라고 캡 뚜껑 이렇게 있는 걸로 있잖아요. 저 고무계통이나 PVC 계통 내가 있잖아. 뚜껑 딱 있잖아. 비 맞지 일반 것들은 녹 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캡 딱. 자, 오시면 됐고, 앵커 볼트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 딱 떼가지고 이제 조립을 하는 겁니다. 기초. 자, 그리고 2번에 기둥과 기둥의 접합은 뭐다? 고장력, 고력 볼트 접합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와 보도 뭐다? 고장력 볼트가 원칙이고, 그 다음에 기둥과 보는 뭐가 원칙이다? 용접이죠. 기둥과 보는 용접이 원칙이에요. 용접 접합으로 갑니다. 용접 접합. 기둥과 보는 용접. 보와 보는 고장력 볼트가 원칙입니다. 근데 간혹가다 이건데 작은 보 이렇게 나왔을 때 예외 인정에 다른 걸로 합니다. 작은 보하고 큰 보는. 그 다음에 작은 보와 큰 보는 뭐 고장력 볼트로 하든지 예외 다른 걸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거죠. 큰 보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가 뭐다? 큰 보고. 그 다음에 작은 보는 큰 보하고 뭐다? 큰 보를 연결해 주는 게 뭐다? 작은 보입니다. 그 다음에 28번에 보시면 내하 피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게 나왔죠. 1번 강제면에 들뜬녹이나 기름, 먼지 이런 게 있을 때 당연히 제거하고 내하 피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착성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내화재 제조업체의 건장상에 따라 노출된 시멘트 내화재를 양성해서 조기 건조를 방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뿜칠공법의 경우는 검사는 시공 후 체크합시오. 시공 후에 두께나 비중으로 코알을 채취해서 측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뿜칠은 현장에서 뿜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재는 우리가 반입 상태에서 하게 되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적어 보도록 합니다. 요약집 있죠? 요약집 51페이지 잠깐 봅니다. 51페이지. 요약집 51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해놨습니다. 자, 51페이지에 자, 중앙센터 미장공법 나오죠? 미장공법, 뿜칠공법의 경우가 있고, 니은에 보시면 조적공법, 부칙공법, 멤브레인 공법 있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 니은의 조적공법 밑에 보시면 재료 반입시 있죠? 얘들은 재료 반입시 재료의 두께나 비중을 확인하면 된다 이게. 근데 뿜칠 같은 거는 현장에서 할 수밖에 없죠. 맞죠? 현장에서 재료를 반죽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뭐 쏴든지 바르든지 해야 되죠. 그렇다 보니까 얘는 재료 반입시 할 수 없는 거예요. 시공 후에 하는 거고. 근데 조적이나 부침 공법이나 멤브레인 공법은 이미 부재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재료 반입시 하면 된다 이게. 재료 반입시 하지만 미장이나 뿜칠은 재료 반입시 할 수가 없죠. 바르거나 뿜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시공마다 후에 하는 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맞죠? 치사하면 요거 싹 바꾼다니까. 시공 후에 다 재료 반입시 하면 안 돼요. 재료 반입시는 어떤 거다? 조적이나 부침 공법, 멤브레인 공법은
재료 반입시 하는 거고. 그런데 미장이나 뿜칠은 뭐다? 시공 후에 할 수밖에 없다. 시공 후 두께를 측정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기본 알아두시고. 그래서 불합격 경우는 덧뿜치나 재시공하면 되겠죠. 근데 상대 습도가 몇 프로 초과할 때는 주의하라 했어요. 습도에 유의해야 되는 것은 이건 몇 프로? 70%였죠. 70% 초과하는 조건에서 내화 피복제의 내부에 있는 강제가 지속적으로 부식이 진행되면 습도에 유의해야 되는 기준은 70% 초과 기준을 잡고 있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약집 거기 잠깐 봅니다. 52페이지. 자, 종류적인 점에서 습식공법은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 그래서 뿜칠공법이 있고 타설공법, 미장공법, 조저공법 이 4가지가 무슨 공법이다? 습식공법이에요. 습식공법은 저거죠.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진 게 뭐다? 습식공법입니다. 그래서 습식공법 중에 뿜칠공법은 좀 정리해 두십시오. 뿜칠공법. 그래서 뿜칠공법이 뭐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복잡한 형사에도 시공이 용이하다는 뭐다? 장점은 가집니다. 시공이 용이하다는 거. 그런데 단점이 자 뿜다 보니까 재료의 손실이 많을수록 날아가겠죠. 비산하다 보니까 재료의 손실이 많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피복 두께가 일정하지 않아요. 유지가 어렵다는 거. 막 뿜어봐요. 도대체 어디 얼마나 뿜는지 맞죠?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을 단점으로 잡고 있다는 점 우리가 그 점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70 거기 합성본은 지금 문제는 안 만들어놨습니다. 만들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거기 49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 합성보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한번 봐두세요. 합성보 또는 합성 슬래브라고도 하고 또 뭐다? 합성보. 그래서 그 1번에 콘크리트 슬래브와 철골보를 전단 연결체로 연결해서 외력에 대한 구조의 거동을 일치화시킨 구조를 합성보 또는 뭐다? 합성 슬래브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철골부에 데크불대를 깔고 콘크리트 탓을 하거나 ALC판은 뭐라 해서 경량 기폭 콘크리트 판을 ALC판이라 했고 PC가 뭐다? 프리캐스트판을 PC판이라 합니다.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데크 플레이트 사용 시 그 부집이 필요 없죠. 공사가 용해 바닥판의 강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시어 커넥터 콘크리트의 무슨 전단력 체크? 수평 전단력을 철골보에 전달하고 힘을 받을 때 콘크리트와 철골의 격리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무슨 커넥터? 시어 커넥터. 그래서 시어 커넥터가 영어로 시어 커넥터고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 했어요? 전단 연결제라 했습니다. 전단 연결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점 한번 공부해 두십시오. 잠깐 휴식하고 75페이지 철근 콘크리트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